그대여 오늘도 족같았죠. 축 처진 어깨가 우울해 보여. 직장인 상사가 개지랄하고 방송인 그네가 개소리하고. 그럴 때 라디오 반민특위 들어봐요. 조조조조조조 빵야 개념찬 그녀들 진선분과 함께 우울한 기분은 날려버려. 슈 족같은 세상 바꾸는 그날 진일파지 새끼들 꽈배기 만들어.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맥 한잔해요.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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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해요. 최근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약 14초인가요? 얼마나 했지? 국민들 17초.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잖아. 대독해갖고 대신 쓰고 대신 낭독하는 이런 사과 방식 있죠. 그래서 전에 한번 김종훈 낙마했을 때는 국민들한테 막 쌍심 지키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분을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막 요즘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많아요. 낭만 인사들로만 축구팀을 꾸릴 수 있다. 그랬고 이런 게 있어. 인사 장관 임명하다가 그 정권 임기 다 끝나겠구나. 이런 얘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러나 이런 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마련해봤어요. 결론은 이런 거 결론부터 그냥 딱 네 마디로 하면 부전여전 이 문제 때문이다. 맞아요. 그 인사 문제 관련해서 회자되는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부님 어떤 말들이 회자되고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낙마한 인사로만 축구팀을 꾸릴 수 있다. 진짜 쪽팔린 거죠.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이명박이 강부자였으면 박근혜 성시경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우리 이제 그 이명박 정권 때 인사를 했을 때 4+1인선이라는 말이 유행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병역 면제, 탈세,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까지는 기본이고 플러스 1은 논문 표절 정도는 해줘야 이명박 정부에 인선될 수 있다. 근데 박근혜 정부는 4+2 인선이라고. 그래서 4는 병역 면제, 탈세,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에 플러스가 뭐냐? 논문 표절 당연히 똑같이 들어간데 하나가 이 신의 한 수, 숨겨진 한 수가 전관예우. 이게 들어간 게 박근혜 정부의 인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들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한 4마디 사자성어? 뭐 이렇게 해서 정리되는 언어들이 되게 많아요. 인수위원을 선정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더니 다들 아실 거예요. 밀봉 인사. 네, 그렇죠. 깜깜 인사, 불통 인사, 깜짝 인사.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을 쓰다 보니까 뭐 이제 나중에 자진 사퇴하고 낙마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결국 이게 이제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과정으로까지 왔죠. 그래서 보면 재난 인사, 참사 인사, 망사 인사 뭐 이런 말들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참사 네. 인사에 관한 한
집권 초기부터 참사를 지금 겪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역대 정부 정권에서 정말 최대 사퇴한 사람들, 낙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분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축구팀을 꾸릴 수 있다고 그렇게 했던 것들은 기본 다들 얘기하시지만 뭐 이게 유신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보니까 이 복고 열풍이 불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특징은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유신과 관련된 인사들이 대단히 많죠. 네. 예를 들면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이 사람이 퍼스트 레이디 박근혜가 그 시절부터 50까지 있다가 다시 등장하는. 그래서 이 허태열이 친박의 맏형이라고 이야기 되더라고요. 서승한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이 사람도 사실 이제 이 사람의 아버지가 박정희 정부의 이 국방부 장관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현호석 경제부총리. 이 사람은 이 75년도에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던 실무자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떨어졌지만 그 김병관 후보자 있었잖아요. 네. 이 사람은 휴대전화에 핸드폰 골이 유명하죠. 네.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간첩으로 이야기됐던 김종훈 반데 사실 이 사람 이게 삼고초려에서 해외에서 불러들인 인사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박정희 측근이었던 정인용 이 사람이 장인이라고 하네요. 아, 예, 그래요? 김종훈의 장인. 이렇듯 유신의 인사들, 후예들을 중용하고 있는 과정, 이런 게 하나의 특징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육사 전성 시대라고 불립니다. 이걸 난 그래갖고 병역비리만큼은 내가 이명박 정권보다 훨씬 깨끗하다 이러는 걸 털고 가려고 이렇게 육사에 집착을 했나. 그래서 군인이 권력의 핵심에 등장한 것도 복고 열풍의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야기 되겠습니다만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 국정원장 모두 다 육사 출신이고, 네, 합참 출신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또 하나의 특징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다들 보셨듯이 2인자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소신 있는 사람을 쓰지는 않는데요. 네, 다만 잘 따르는 사람. 이런 아까 사람들. 얘기했던 종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2인자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건 독재인 거잖아요. 1인 통치를 한다라는 측면. 이거는 이제 청와대 조직 개편 과정과도 결부시켜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하잖아요. 네, 수첩 인사. 네, 그래서 이 박정희 때도 자신이 수첩에서 어떤 사람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 적어놨듯이 이 그분의 딸도 똑같이 이런 과정들을 적고 있다. 그래서 보면 나 홀로 검증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죠. 네. 실제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특징들이 결국은 이 지금의 정세 그리고 당시 정세 상황 이런 것들 봤을 때 이야기 되듯이 이게 군부 독재의 부활이다라는 측면. 결국 이 과정들, 이 사람들 다 보면 남북 대결을 기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고 반통일 세력이네요. 반통일 세력. 전쟁을 고취하는 사람들. 이런 과정으로 나왔었는데 이것이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유신 키즈들, 육사 출신들, 종박들, 수첩인사. 근데 여기서 수첩인사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그것이 알고 보니 살생부가 아니었나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스노트다 막 이러면서 죽어야 될 사람 일부러 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청문회에 세워서 안 냈던 세금 다 이렇게 해갖고 몇 억 세금 내야 되고 막. 실제로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낙마자 이제 11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먼저 이제 고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럼요. 자기 일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섣불리 나섰을 때 가깝게 해가 되지 됩니다. 않을까. 예, 그래서 먼저 고사하는 사람이 훨씬 몇 배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저는 만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살고 있고 다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정말 쓸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정부가 어떤 이제 이른바 그 내각을 구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정치적 견해나 노선이 합치하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책적 방향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맞는 사람들로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이제 먼저 이제 판단하게 되는 그런 고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 지금의 이 박근혜 정부의 코드, 이른바 코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과 맞는 분들 중에 상당히 이제 이른바 이 21세기의 한국 사회를 맡을 만한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러한 이제 인사의 난맥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하는데 인사가 파탄 났으니까 이제 만사가 파탄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네요. 임명권자가 사실상 21세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임명권자 자체가. 뭐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현실로 다가올까라고는 좀 아리까리 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이명박 정권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이 인사청문회가 딱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계속 비교를 하는 거야. 이명박도 저렇게는 안 했다. 이명박도 저렇게는 안 했다. 이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좀 눈에 뭐 띄는 게 있어요. 부전여전이다 뭐 이런 거에서 사실 박정희 정권 때랑 굉장히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2인자를 마찬가지로 대단히 군 출신들을 쭉 신뢰했고, 그리고 까라면 까는 예, 사람들이죠. 2인자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개기면 아무리 자기의 진짜 오른팔처럼 썼던 사람도 쥐두새도 모르게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히 좀 주목되는 현상은 그 대통령 경호실을 네네. 상당히 이렇게 비중을 높였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이제 대통령 경호실장이 차관급 인사였는데 이것을 장관급 됐잖아요. 예, 그 정부 조직 개편안에 보면 장관급으로 올리고 실질적으로 청와대에 실제 이제 이 수석들의 순서를 대통령 실장이 있고 국가안보실장이 있고 그 다음을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표방하면서 사실상 넘버 3로 대통령 경호실장을 이렇게 비중을 높였다는 게 한 가지 좀 특이한 지점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 언론지에서 뭐라 그러냐면 양친 부모를 전부 다 테러로 잃고 그런 면에서 아마 이 경호에 대한 게 큰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경호실장의 이 역할을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흐름들은 유신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양친 중에 네. 그 아버지는 경호실 그 아주 자기 가까이 있는 측근한테 그리고 그 경호실장이 사실은 목을 쥔거나 다름이 없다. 총을 쏘진 않았지만 그의 난폭한 행위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총을 당기게 하는 과정이었다. 문제는 이 과정을 잘 봐야 되는데. 보니까 아까 이제 이 경호실장이 문서상으로는 서열 3위로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실제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이것을 이제 실제 호명하면서 이렇게 언론 발표를 했을 때는 이 경호실장이 이 두 번째 순서로 비서실장, 대통령실장 다음으로 호명됐다라는 그렇죠. 거. 이거를 우리가 국가안보실장을 잘 봐야 언급하기 됩니다. 앞서서 경호실장을 먼저 언급을 했고,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박흥렬 전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네. 그러게요. 육군 참모총장이라 그러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 한국군은 지상군 중심의 편제고 육군 참모총장이 사실상 전체 군을 지휘한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인데 60만 대군을 통솔하던 사람이 이제 한 명의 경호를 책임지게 됐다. 이런 면에서
언론지들에서 상당히 비판의 여론들이 거센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진정한 군인이었으면은 고사했을 거라 생각해요. 자기 비리 때문에 고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진짜 원래 그 군 참모총장까지 한 사람이 개인 경호를 하는 교육 경호실장으로 한다는 거. 근데 이 사람들 문제는 이거를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5천만 국민의 목숨이나 몇십만 장병의 그 명예보다 공주님 한 분을 그렇죠. 모시는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대통령 경호실장이 지금 장관급으로 승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 이 국민의 기본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은 차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뒤바뀐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실제로 군부로 회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대통령 경호가 원래 경호 자체의 개념으로 보면 경찰청에서 그렇죠. 근거리 경호는 이제 경찰이 담당을 하고 군은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좀 전방위적인 그래서 네. 이를테면 이제 대공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그 주변 국가들의 어떠한 이제 군사적 행위에 대한 대비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고 근데 대한민국 사회는 저희가 이른바 지난 70년대, 80년대를 군부독재 시대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 군부독재 시절에 매번마다 대통령 경호실장이 군부로 채워졌던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대통령 경호실장을 경찰 출신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김세옥 경찰청장이 경호실장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대통령 경호 업무가 경찰로 넘어가는 비로소 좀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는데 이번에 이 박근혜 이 정부에서는 대통령 경호실의 이 직위를 장관급으로 올리게 되면서 여기에 육군참모총장을 내정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기본적으로 보면 대통령 경호가 전체 청와대 업무의 비중이 상당히 넓어지는 과정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그 경호도 전 육군참모총장이 경호를 관할하게 되면서 상당히 군부의 입김이 거세지는 사실상 이것은 70년대로 회귀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원래 있습니다. 여왕은 군대가 지켜야지. 여왕을 경찰이 지키는 건 좀 어색하잖아. 그렇죠. 그 경호실장의 그 권력이 유신 때 얼마나 했었냐면 이게 부처 장관들이 있잖아요. 부처 네. 장관을 줄 세워서 인사를 시켰다고. 자기한테 인사를 간지난다. 하고. 그만큼 막강한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 맞아, 이걸 진짜, 지금 부활을 한 과정인 거죠. 그 육군 참모총장 하셨던 분들은 그 시대를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유신 시대 그 경호실장의 그 강력한 포스 알고 계셨을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게 이제 현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게 이 전 세계 다 대통령이 있잖아요. 네. 그쵸. 기본적으로 이 경호실장이 민간으로 대체되고 있는 그리고 그 경호실의 업무도 축소시키는 과정인 건데 아까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것과 역행하는 모습들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굉장히 불안한가 봐. 응? 얼마나 불안하면 이렇게까지 무리스러운 이 경호실 인사를 이렇게 단행을 했겠어. 근데 무리스럽다고 생각 안 할까? 본인의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 자기 자신의 경호 정도는 이런 이제 군 최고 인사급의 그런 군 최고위직급의 인사가 자신의 경호를 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인식이 좀 반영이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그것의 지위와 권위를 매우 높게 보고 있는. 전 이것도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관할하는 그러한 인식의 그대로 연장해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경호실은 하나의 저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전체 청와대 운영 방식을 70년대로 회귀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뉴스를 보다가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우리나라가 뭐 대통령을 뽑은 지 몇 명 안 되지만 그나마도 인선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라도 호남 인사를 한다던가, 그쵸? 보여주기식으로라도 젊은 사람을 부색 맞추기를 한다던가 이런데 박근혜 정권은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약간 보여주기식으로 과감한 인사다라고 생각하고서 한 게 김종훈이었던 거야?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군인이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특징으로. 근데 이 기본적 군인의 속성이 상명하달의 방식이고 또 이 명령과 이런 여러 지휘 계통 이런 거에 봤을 때 절대 복종해야 되는 이런 규율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은 결국은 대통령에게 절대 충성하는 이런 과정으로 갈 수 있다. 이미 갔고. 지금 루이 14세가 부러운 거야. 지금 루이 14세와 같은 이런 전제 국가를 딱 만들고 싶은 거야. 엘리자베스 여왕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특징, 인사 특징과 더불어서 그 인사 면면을 보면 육법관이라는 말을 많이 한대요. 네. 육사 출신, 법조인 출신, 관료 출신. 이 사람들이 기본적 이 지휘 체계에 복종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나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막 지금 막 손이 막 떨리기 직전인데, 육법관이라고 하는데, 순간, 육개장이나 이런 거 생각한 거 아니야? 막 고기 육에서 고기, 이거 육사라고 생각 못하고, 고기? 이거 뭐지? 막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었지. 그래서 박흥렬 실장이 하여튼 문제적 육군 참모총장 출신인데 경호실장이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육사가 정부의 주요 관직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냐? 육사는 왜 안 되는 거냐? 이를테면 뭘 왜 안 돼? 육사가 대통령을 몇 명을 배출했는데 지금 뭐 그 서울대, 연세대 부당하다는 그러한 지금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하게 육군사관학교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일단 군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고요. 그죠? 아까 이제 그 진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저는 한국군의 기본적인 문제점도 역시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웃으며 하자는 게 한국군의 기본적인 이 작동 메커니즘이 그렇다고 봐요. 예. 나는 어제 우리 회원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 군대가 있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외국 사람들, 그 소위 말하면 적보다 자국민을 더 많이 죽인 것 같아.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이랑 전쟁도 했고, 예를 들면 뭐 베트남전도 했고, 물론 전쟁은 다 나쁜 거지만, 소위 말해서 자국민이 아닌 적이라고 규정을 했던 전쟁에서 죽인 숫자보다 자기 나라 국민 뭐 진압하고 광주. 막 이러면서 광주 예를 들면 4.19 4.3 다 그렇죠. 보도연맹 뭐 이런 것들에서 죽인 그 자기 나라 국민을 더 많이 죽였어. 그게 군부 독재의 폐해야. 근데 어디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육사는 왜 안 되냐 이따위 개백정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뭐 이제 이를테면 위로의 비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가 이미 구축돼 버리는 그런 좀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미 뭐 이것은 저희들의 얘기가 아니라 제도권 언론에서부터 이제 지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누리당에서조차 이제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예.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 대한 예스맨으로만 전부 다 이제 채워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것이 비단 이제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지금 제기된 문제다. 네. 이게 지금 상당히 좀 크다고 봐요. 예. 저는 육사, 회사, 공사 다 고위층 공무원 해도 되고 대통령 출마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소한 전두환한테 사열하고 막 이런 수준 있잖아요. 그런 수준이고 막 왜 반민특위 정신 얘기하는데 일어나서 박차고 나가는 정도의 이제 수도방위사령부의 그 관악대 수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냐면 실제 본인이 충성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한 사람의 권력의 그 불나방처럼 해왔던 이 과정들 그리고 본인 진짜 육사 뭐 어쨌든 사관학교들 그리고 군인 정신이라는 것이 진짜 충성해야 할 대상이 어떤 건지 잘 보지 않고 일본 육사의 전통만을 간직하고 고수하는 채 그러면서 사실상 이거 국민 안에서의 편가르기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이 권력에 아부굴종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것만을 위한 삶.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 문화 자체를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뜯어고치지 않으면 그런 상태로는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전두환 사실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 지금 진입해 있는 이제 군부 인사들의 기본적인 이제 이 관점, 그리고 이제 국가관이랄지 안보관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찝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서실장은 했고. 청와대에서 상당히 주요한 이제 이 지위로 거론되고 있는 국가안보실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거론되는 사람이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이고, 이 사람이 한나라당 의원도 역임을 했었고요. 이른바 지난 2007년도 2차 남북 정상회담 때죠. 그때 이제 꽃꽃 장수로 좀 이제 알려졌던 김장수 이제 허리 안 구부렸다는 게 그렇게 칭송을 받을 일인 그렇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거지. 아니 왜 어디에서 허리를 안 구부렸는데? 남북 정일 국방위원장과 처음에 이제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장관급 회담이 아니었구나. 그 정상회담 자리에서 대동안 전체 이제 인사들을 전부 다 이렇게 악수를 하게 되는데, 악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제 이 수행팀들, 수행자들이 다른 장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국방위원장에게 목례를 다 했다는 거예요. 목례를 했는데 김장수 그때 국방부 장관이었죠. 김장수 장관은 꼿꼿하게 이제 목을 딱 세운 상태에서 악수를 했다, 라고 하는 건데, 그 악수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이제 막 아마도 군부에서는 역시 우리 김장수 역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뭐야 유치해. 이거 마치 이거 아니야. 악수는 했대 허리는 숙이지 않았다. 아니, 악수도 하지 말았어요. 아니 손에 탁 쳐버려야 했어야지. 그런 게 뭐냐면 이명박 이후에 왜 이명박이 천황이랑 누구랑이었지? 오바마 만나서인가? 부시 만났을 때 또 카트 끌어주고 막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천황 폐하 앞에서 막 악수 90도로 인사하면서 악수했단 말이지. 이걸 갖고 근데 이런 것들을 막 비교를 하나 봐,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88년도에 그 사람이 쓴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미연합 방위 체제의 발전 방향이라고 하는 석사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 사람 정말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냐면 우리의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국제적 고립화를 자초하는 극단적 민족주의 또는 군사적으로 집단 방위 체제를 배제한 단독 방위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단독 방위라고 하는 것이 자주국방 아니야 그게? 그렇죠. 자주국방이죠.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던 자주국방이고, 그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그때 국방부 장관을 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해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갔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새누리당으로 갈아타갖고 오직 이거 꼿꼿 장수라는 이것 때문에 완전 눈에 쏙 든 거잖아요. 마음에 쏙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의 기본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주국방을 단독 방위주의로 호도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것은 이제 극단적 민족주의, 이렇게 이제, 그리고 국제적 고립화를 자초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를테면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 논문에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가안보실장이 된다고 하면 국가안보는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한미군만 쳐다보는, 그래서 주한미군 쪽에서 이렇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쪽에서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로 전부 다 채워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얘기했습니다. 이 북과 관련한 측면에서 군의 판단에 신뢰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군부는 이른바 판단할 수가 있나? 그렇죠. 연합방위 체제를 이야기하면서 주한미군의 판단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은 곧 뭐가 되냐면 주한미군 사령관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논리 구조가. 그러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면에서 지금 청와대에 들어와 있는 이제 군부 인사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이제 노선이라든지 사고방식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저는 국가안보실장이잖아요.
근데 국가 안보를 군사 안보로 대치시킨 거라는 거예요. 네. 물론 냉전 시대에는 국가 안보가 군사 안보와 동일시되었습니다만 현 시대 국가 안보는 인간 안보의 영역까지 확장되어 있거든요. 국가 안보에서 군사 안보는 어떤 안보 전 영역의 한 분야에 불과한 거지 절대 포괄 분야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국방부 장관 출신의 이 국가 안보라는 것은 군사만이 아니라 외교적 영역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군사로 대치시켰던 것.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청와대에서 실장 이런 걸 하면은 사실 되게 내용적 보좌를 많이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국가안보보장회의를 이 주재 보조하는 간사 역할을 하게 되죠. 네. 예. 근데 이걸 할 사람이 그냥 군밖에 몰라. 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떠돌아다니는 이런 신문들 이남식 선군이 시작되는 부분. 참. 이것들을 봤더니 사실 이제 이 국가안보에서 군사, 외교, 그다음에 경제 뭐 이런 것들 다 통합 조절해야 되는 분야잖아요. 근데 이 국정원장이 실세였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실제 김장수가 이것을 코디네이터 한 것이 아니라 남재준이 이것을 모두 통합 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죠.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우리가 또 이 부전여전 이 인사에서 또 주요하게 볼 것이 아까 이제 비서실장 봤잖아요. 원래 이제 박정희 때에 악명 높았던 곳이 두 군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경호실과 중앙정보부. 예, 그죠? 중정. 예. 중정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때 이제 그래서 뭐 경호실장 뭐 차지철 이거 관련된 뭐 드라마, 영화, 뭐 소설 되게 많잖아요. 또 중앙정보부 이것과 관련 이 중앙정보부가 그때를 그리면서 안 나오는 영화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런 거였는데 이번엔 또 국정원장을 네. 중앙정보부 인사처럼 했어요. 그 이제 지난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이 국가정보원 인사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처음 출발부터 보면 이제 서울시청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있을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거의 이제 이 오른팔, 그런 측근 역할을 자임하던 그 사람인데 그때도 이야기 많았습니다. 뭐냐면 국가정보원이 이제는 이제 이 21세기 정보기관을 자임하고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 정보기관에서 왜 서울시청 공무원이 왜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오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국가정보원에 가고 나니까 국가정보원 어떤 일이 터집니까? 민간인 사찰 문제 불거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른바 국정원 대권 알바녀 사건으로 하면서 사실상 이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러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원세훈 국정원장을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명박 정부 시기의 국가정보원은 온전한 그들이 본연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보기관을 사실상 이제 스스로 포기했고 실질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그러한 하나의 정치 개입 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야기되는 이제 국정원장 내정자가 또 기본적으로 군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상 이른바 60대 이상의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이가 있는 그러한 이제 군부 고위직 인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기에 주로 이제 장교 임관을 하고 그리고 그때 주로 이제 실전에서 그 현장에서 경력을 쌓았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 이제 대부분인데 남재준 국정원장이 기본적으로 이 박근혜 정부 때로부터 박정희 정부 때로부터 이른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하나의 이제 높은 그러한 이제 충성심 이른바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사실 똘똘 뭉쳐진 그러한 인물이 아니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차후에 이제 이 국가정보원의 방향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국가정보원이 정상적인 정보기관을 자임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오히려 지금은 이제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난 시절에 안전기획부, 국가안전기획부와 같이 이른바 이제
간첩을 잡는다는 명목 하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이제 강조하게 되고 우리 여기 선님께서도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셨습니다만 여러 국민들에 대한 이러한 감시와 탄압 그리고 이제 용공몰이 흐름으로 직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팽배할 수밖에 없죠. 근데 결국 정보 정치, 공작 정치로 가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거 아니면 할 수 있는 정치가 없잖아. 근데 그치 그걸 그 정치만을 정치로 보고 있는 그거 말고 거지.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있어요? 미국 추종 정치가 있습니다. 아, 그건 기본은 깔고 하는 거.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이 남재준 씨에 대한 이거를 청문회를 할 때 청문회 한 날 뉴스들 한 줄 기사로 막 나갈 때 뭐라 그랬냐면 국정원장 그 후보자 이런 사람이 5.16을 쿠데타라고 했다. 5.16은 쿠데타. 딱 이러면서 왜냐면 다른 아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5.16 혁명은 쿠데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방송 한 줄에서는 5.16은 쿠데타 이것만 딱 해놓고서는 왜냐면 다른 5.16은 쿠데타야 쿠데타라고 누가 뭐래? 국민들은 다 그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인사청문회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5.16은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 5.16은 혁명입니다. 아니면 그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거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미친놈들이야. 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16 혁명은 쿠데타다? 쿠데타라는 걸 인정했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센세이션 했나봐. 그걸 한 줄 이걸로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군 출신이긴 하지만 이성적이다. 뭔가 마치 뭐 이제 역사에 대한 균형감이 있는 것처럼 워낙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심해서 그런지. 근데 사실 근데 그게 잘못된 걸 안다는 거야. 아니 근데 그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 언론에서 진짜? 헤드라인으로 뽑은 이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남재준 원장은 그거는 이제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지조 없는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라고 하면서 잘 살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을 결집시킴으로써 산업화와 근대화를 달성해서 오늘의 풍요를 이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쿠데타는 필수 그렇죠. 불가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마치도 지금. 예전에 논란이 되었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러한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뒷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딱 배제한 채 언론은 일정하게 좀 남재준 국정원장과 일정한 좀 이제 그런 조응하는 플레이가 있다고 보는데 5.16 혁명은 쿠데타라고 딱 정리를 해버리니까 마치도 이 사람이 엄청나게 개혁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5.16 누가 보면 차베스인 혁명은 줄 알겠어. 5.16 혁명은 쿠데타입니다. 정말.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5.16 혁명 주동자들을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쿠데타이기 때문에. 쿠데타 세력은 처벌을 해가지고 국가의 기강을 세워야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만이 실질적으로 이른바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쿠데타이긴 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동일 논리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민생이 얼마나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쿠데타하면 어떡하지? 난리 나는 거죠.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인사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경호를 상당히 중시하고 그죠. 양친이 또 이제 그 생을 마감하는 과정이 사실상 좀 정상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국정원장으로 딱 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죠. 국민의 열망을 반영해가지고 쿠데타를 성공시켜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룩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 온갖 경제 난맥에 대한 반기를 들면서 그죠. 만약에 그야말로 만약입니다만 실제로 이제 뭐 경우의 수를 따져본다면 일정한 무리들의 이제 군부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면 그죠. 그리고 그들의 경제 노선과 정책이 일정하게 국민들의 그죠 삶과 삶의 질을 만약에 이제 실질적으로 낮게 해주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남재준 국정원장은 그 사람들을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상당히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한마디로 정리하면 남재준 원장은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냥 빨아주는 중이다. 일단 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든 통과를 해야겠는데
지금 5.16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돼 있으니까 좀 피해가자 이런 거. 그래서 좀 인정해 주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긴 했나 보죠. 그래서 5.16 혁명은 쿠데타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이후에 몰고 올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문제와 책임들을 사실상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남재준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 앞으로 퇴역하면 이렇게 하면 가는 건가요? 예전부터 내각으로 가는 건가요? 근데 이분이 예전부터 쿠데타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적이 또 있어요. 근데 그래요? 이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육군 참모총장이었어요. 예, 그렇죠. 그 이제 그 당시에 육군 의리가 참모총장 없어? 시절에 그 이제 남재준 참모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2004년도였습니다.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군 문민화 관련 이제 대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때 정중부의 난을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무신의 난.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드라마로도 방영이 됐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군인들 전부 다 굶어 죽으란 이야기다. 정중부의 난이 왜 일어나는지 아느냐. 무인들을 무시하고 문인들을 우대한 결과 아니냐라고 하면서 정중부의 난을 거론을 하면서 그럼 사실상 뭐가 되냐면 쿠데타죠. 쿠데타.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를 향한 쿠데타 욕망이 있었구나. 근데 사실상 이 남재준 지금 원장을 보면 이게 어쩌다가 이제 발언상의 실수로 5.16은 쿠데타다라고 하면 좀 넘어가겠는데 그 이전에 참모총장 재직 당시에 또 참모총장이라고 하는 무거운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중부의 난을 이제 언급을 했던 사람이. 근데 이게 약간 그게 당시에 회의 자리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야. 무슨 술자리라든지 개인적으로 한 것이 흘러나온 게 아니라 이게 나름대로 군부의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회의록도 있고. 근데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군 검찰이 그때 내사를 벌였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때 이제 남 총장이 관련 발언이 외부로 새어나가자 관련 자료를 전부 다 폐기한 채 청와대에 허위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뭐 그 당시에 그런 이제 이른테면 이제 군부의 그런 격한 반응, 감정적 발언 일련이라고 이제 상당히 다독이면서 좀 그런 면에서 이 노무현 정부가 그죠? 뭔가 좀 이런 이제 도량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보다는 저는 상당히 좀 한 수 위다 이런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육군 참모총장 했죠. 예, 지금 박근혜 정부 인사 봐봐. 근데 이거 그래갖고 그 과정에서 회의록을 폐기했잖아요. 폐기를 하고 이 발언이 너무 심각한 발언이니까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모가지감이거든 사실.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뭐 막 이러면서 정중부의 난을 막 얘기하고 이런 거 사실은 모가지감이죠. 근데 그래갖고 회의록을 다 버리고 내사 들어갔다는 소식이 또 오니까 그리고 거기 참가했던 사람들 수첩에 적어놓은 사람들 그날 회의 이 수첩을 찢어서 폐기하겠잖아. 이거 하여튼 여기도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러했네요. 그러고서는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퍼뜨린 말이다. 이러고선 둘러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남재준 원장은 참모총장을 명예롭지 않게 불명예스럽게 사퇴를 했습니다. 네네. 그 실제로는 이제 군 장성 인사 비리 의혹을 가지고 그 의혹을 안고 이제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사실상 이런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국가정보원은 그 활동 자체가 상당히 좀 알려지지 않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맞죠. 사실 저는 그래서 좀 박근혜 정부가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야 이런저런 사람들 전부 다 들여가지고 어쩌겠다는 거냐 이런 좀 우려가 드는 부분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는 그런 걱정보다는 저런 사람들을 굳이 저렇게 욕까지 쳐먹으면서 저런 계획장 같은 것들을 자꾸 들여놓는 저 의도가 뭘까? 전 그게 더 걱정돼요. 박근혜 정부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잘 알아서 하겠지만 왜 굳이 저런 사람을 쓰는 걸까?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쵸. 근데 이 사람 근데 예전에 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한테 충성을 다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 비리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은
특성상 뭐냐면 나중에 정말 박근혜 정부의 그 지지율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금도 너무 저조하죠. 레임덕이 벌써 왔잖아요. 레임덕이 벌써 온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고 뭔가 정책 위기가 도래했다라고 생각되면 이 사람들은 또 자기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육군 참모총장씩이나 한 사람이 인사비리와 관련해서 그렇게 서류를 조작하고 막 이러면서 할 정도면은 이후에는 또 어떤 배신과 이런 그런 것의 연속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왜냐면 예전에 이제 박정희라는 사람이 중앙정보부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신뢰한 사람들 세웠겠어요. 대표적으로 뭐 어쨌든 인척관계에 있는 김종필, 네. 이후락, 그죠? 사실 7.4 공동성명 이 특사로 대북 특사로 보낼 정도잖아요. 이런 사람들, 김형욱 이런 사람들 다 자기가 신뢰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제 중앙정보부장에게 총을 맞아서 죽긴 했지만, 김영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과잉 충성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조금 이제 고집 부리는 것 같고, 뭐 이러다 보니까 팽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 그만 쉬어라. 이러면서 팽했고, 김영욱은 칼을 갈았죠. 내가 박정희를 묻어버리겠다. 막 이러면서 칼을 갈았단 말이죠. 이렇게 칼을 갈고서는 결국은 미국 가갖고 미국 청문회 나가갖고 이제 박정희가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백년 전쟁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결국은 쥐두새도 모르게 없어져서 지금도 그 죽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가 결국은 나중에 총 맞아 죽는 관계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이런 관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출세와 권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걸 위해서는 어떠한 비리나 이런 것들을 다 했던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왜 부를까? 그것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영원히 뭔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할까? 그런 면도 있고, 박근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신뢰를 강조하잖아요. 그거와 반대되는 말을 배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 문제가 있더라도 실력을 보고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그래서 뭐 또 한편 치명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 또 한편 측면에선 뭐 끝까지 믿고 간다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실무형, 실력형 이 말은 끝까지 나한테 충성해라 이 말과 대치될 수 있고, 그리고 신뢰라는 말, 배신이라는 말 이런 데 믿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주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사람들을 갈아치운다는 거죠. 아까 이제 70년대 박정희가 김종필, 이후락, 김형욱 이러면서 이렇게 자신보다 약간의 권력이 높아질 것 같은 이러면은 다 갈아치워 왔듯이 박근혜도 기본 정치권에 입문하면서 지금까지 사람들을 끊임없이 바꿔왔더라고요. 근데 보면 아까 막말 인사의 대표가 대변인이잖아요. 윤창중. 네. 그래서 이 사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당내에서도 윤창중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조심하라고. 대통령이 신임한다고. 그래서 윤창중에 대한 비판이 사그라들었던 이 과정이었고, 대표적으로 친박 인사라고 불려졌던 김무성 있었잖아요. 네. 김무성이 어느 순간 팽당하고 이명박한테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다시 국회의원 영도에? 선거로 예.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한테 쓴소리를 했대요. 박근혜한테 이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쓴소리하고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이랬더니 그 순간부터 멀어졌다고. 앞으로는 단소리만 할 거예요, 김무성 씨. 박근혜에게 쓴소리했다가 또 이제 팽당한 사람 중에 예전에 유승민 의원이 있죠. 예전에 대구 지역구 있는, 그 사람이 친박계에서 상당히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에 유승민이라고 하니까 누군지 모르겠죠. 지금 대구에 예전에 이제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하시던 분인데 그 사람 지금 어딘지 종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스맨만을 이제 등용하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 국가를 운영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쪽의 의견도 들어볼 수는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를테면은 새누리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보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해 나가면서 자기의 판단이나 내용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애초에 배제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현재 인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면에서 박근혜 정부 상당히 우려가 되지 않을래야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남아 있긴 한데요. 이 사람은 내려앉은 사람이긴 하지만 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얘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한 12명 정도를 다 얘기를 해보면 끝도 없는데, 이 국방장관 될 뻔하신 분 있잖아요. 김병관. 예, 김병관 내정자. 예. 이분이 어쨌든 끝까지 자기가 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죠? 엄청 진짜 끈질기게 붙어 있었잖아요. 예전에 헌재 수장 이동욱 씨도 그러긴 네, 했는데. 무려 38일간 네. 버티다가, 예. 사퇴하지 않겠다. 네, 근데 난 이 사람 보고서 너무 재밌는 게 이거였어. 문화일보에서 김병관 후보한테 제기된 의혹이 너무 많아서 국회가 요구하는 인사청문회 그 자료수가 폭증해서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때 자료 요청 이 분량이랑 그렇죠. 똑같다고 예. 그걸 넘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문화일보가 보도를 한 거예요. 진짜 가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리백화점이라고 이야기도 많이 됐잖아요. 무색하잖아요. 그런 별명. 진짜. 논문 이거 하나밖에 논문 이게 없었잖아. 결국 이 사람을 너무너무 신뢰하고 정말 박근혜 하여튼 인명권자가 너무 기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신뢰 정치를 겉으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그걸 또 찾아볼 수도 없는 부분이, 지금 김병관 내정자가 사퇴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고 나서는 박근혜 정부가 이제 저는 꼼수라고 봅니다. 어떤 꼼수를 부렸냐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유임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유임을 시키기 위한 노드돌이었을까요? 유임을 하면 인사청문회가 필요가 없죠.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김관진 장관을 유임시키지 않았나.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전부터 주목해서 잘 봐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게요. 요즘 와갖고 김병관을 난 너무 김병관 씨가 핸드폰 고리도 이제 그 양친의 네. 모습이 담긴 그 고리를 달고 다니면서 이러고 해서 저는 김병관 씨를 진짜 국방장관 시키기 위해서 막 그랬나 보다 했는데 이제는 막 제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요. 김병관이 비리백화점인 거는 몰랐을 리가 없지 않을까? 네. 아무리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너무 심각한 비리가 많잖아요. 비리백화점이라는 걸 알고 이런 사람 하나 인사청문회에서 선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의 비리는 세 발의 피처럼 느껴지게 하면서 이 사람은 결국 나는 그 정도의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고 네. 낙마를 함으로써 결국은 했던 거는 이 말폭탄 엄청 날리는 김관진 이 사람을 유임시키는 과정으로 사실 국방장관 유임에 예가 있나요? 지금 정권이 최초죠. 바뀌면서 헌정사상 최초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진짜. 근데 김관진을 유임시키려면 뭘 해야 되겠어? 국방장관 감이 없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김관진 씨가 했던 말 진짜 걸작인 거 하나 있잖아요. 제가 잘못은 많이 했지만 마지막으로 김병관? 국가를 위해서 김병관 씨가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아니 나는 부동산 그게 너무 웃겼어. 사실 자기가 그때 팔았기 때문에 두 번밖에 안 했다고. 그때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중에 팔았으면 더 많이 남겼을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판 거보다 몇 천만 원 손해 본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이 제기가 될 때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했죠. 근데 이제 자기가 2번밖에 실제로 이제 부동산 거래로 딱 2개 이득을 성공했다. 본 게 2개 성공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반론을 펼쳤습니다. 아니 5번이나 이익을 본 것으로 나오는데 왜 2번밖에 안 봤다고 그러냐? 라고 할 때 이제 김병관 내정자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500에 팔았다고 하죠. 네. 500에 팔았는데
다음 달에 1,500만 원이 예. 올랐대. 팔고 나자마자 곧바로 1,500으로 올라가지고 그 다음 말이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가슴이 매우 아팠다. 그러니까 자기가 500만 원으로 팔 때 이것도 이득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득을 남겨가지고 500에 팔았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새에 이 집값이 1,500으로 뛰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때 이익을 남긴 거는 자기가 이익을 남겼다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한 달만 참았다 팔 걸 그러면 1,500만 원이었는데 이런 거야. 그래갖고 자기는 사실 그렇게 보면 얼마를 손해 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굉장히 전형적인 땅투기꾼으로서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마인드인 거지. 아 근데 이런 김병관 내정자가 뭐라 그러냐면 국가의 안보, 국가의 안위에는 한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급히 국방부 장관을 내정을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이제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은 사실상 본인의 이제 주요 관심사를 볼 때 아파트 시세, 예? 그리고 내지는 지금 시기는 어디에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뭐 팔고 난 이후의 시세까지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예. 아, 저는 한치의 공백도 없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근데 행적들을 봤을 때 천안함 사건이 있었던 뒷날 무엇을 했는가, 연평도 일본으로 포격전 했을 때 홀- 뭐 했었는가라고 봤을 때는 사실 애초부터 적합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천안함이 침몰을 했는데 어떻게 그 다음날 골프를 치러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 번 지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은 자중을 하겠죠. 그런데 바로 연평도 포격전이 터졌는데, 그 다음날 해외 나가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가는 거죠. 아니 무서운 걸까? 근데 저는 사실상 이거는 도덕적 불감증에 단단히 빠진 사람이다. 네. 그렇게 볼 수 단단히 있고. 빠졌구만. 도덕적 불감증에 완전히 이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른바 비리백화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근데 저는 여기에서는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당한 불감증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논리를 가만히 보면 그 이전까지는 김병관 내정자를 계속적으로 두둔을 해왔는데 사퇴로 돌아서게 된 배경이 뭐라고 하냐면 자원개발 회사가 되는 KMDC라고 하는 자원개발 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원개발 KMDC에 대한 주식을 김병관 내정자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 있으면 됐는데. 청와대 입장은 뭐가 되냐면 원래 청와대의 기본 입장은 이 신뢰의 정치인데 김병관 내정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청와대 쪽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인사 부적격자로 보고 사퇴가 맞다고 본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청와대는. 근데 그거는 말 뒤집어 보면 그러면 KMDC 주식을 보고하지 않은 거 이거 외에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17번. 예? 말했으니까 괜찮다 이거야? 예, 그 모든 것들은 괜찮은 걸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속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기한테 보고는 다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겉으로 표방하고 있는 이 신뢰 정치가 과연 이게 신뢰가 맞는지 사실상 좀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과의 신뢰 관계가 아니라 아까 이제 선님 말씀처럼 대통령 본인과의 신뢰. 예. 자기에게 할 말은 반드시 지켜라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네가 자꾸 나타나. 오빠, 이게 뭐야? 우리 자기 주려고 오빠가 루이비우통 가방 하나 사왔어. 어때? 이쁘지? 오빠, 이런 건 낭비잖아.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아유, 왜 이래 우리 이쁜이. 뭐 갖고 싶어? 오빠가 가진 거 돈뿐이야. 말해봐. 아이, 오빠. 352-0399-1319-43 농협 강빛분. 사랑인가봐. 돈이 남아돌 땐 라디오 반민특위로. 개념이 있는 여자들의 센 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온 건가봐.